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우리 저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는 걸 통합하는 중산층 70% 만들겠다고 하셨던데 그런 쪽으로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요. 등록금 좀 줄여주셨으면. 일자리 창출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한진중공업 같은 그런 지금 굉장히 핍박받고 있는 노동자 문제를 꼭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이 마련하는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2012년 한 해는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졌고요. 또 문화계로 보자면 싸이 열풍이 전 세계를 흥분시킨 기억할 만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설전 이 시간은 2012년 정치권의 빅 이슈들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달 남은 박근혜 정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당면 과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의 목진휴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의 박상철 교수님도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이기주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사평론가이신 유창선 박사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색다른 토론 설전 이 시간은 트위터 그리고 TBS 홈페이지로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2012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네 분께서 한 가지씩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얘기를 드릴 텐데 먼저 목진휴 교수님. 예, 정치권 이렇게 말씀하니까 싸이 얘기는 빼고 해야 되겠죠. 네. 예, 그 야권 연대와 야권 단일화 이게 2012년 한 해를 달구었던 큰 이슈라고 보는데요. 야권 연대는 4.11 총선 때 있었던 현상이고요. 야권 단일화는 12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이 단일화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경우 모두가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결과로 총선에서도 여권이 이기고 대선에서도 여권이 이기는 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야권 연대와 야권 단일화가 눈에 띄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럼 이번에는 박상철 교수님 얘기해 주시죠. 저는 올해 참 큰 변화가 있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 알았어요. 2012라고 2002년 올림픽도 생각나고요. 네. 아마 국민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총선도 있고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 쇄신 바람도 굉장히 그 국민들의 욕구가 많았고요. 또 경제 민주화, 경제 정책도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온 대한민국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바뀌어야 되겠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했고, 그 열풍이 이제 안철수 교수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기성 정치권의 때문인지 능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너무 평범하게 끝나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안철수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정치적인 쇄신, 대한민국의 큰 변화를 요구하는 그 욕구가 일단 잠복기에 들어갔다. 그 기대가 지금 박근혜 새 정부의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침착하게 연말이 마무리가 되고 그 열기에 비해서는 내년은 또 정말 또 평범하게 출범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정말 정치권이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중국 모든 정권 개최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강력한 나라입니다만은 국가 주변이 보통 좀 복잡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정치권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지금 나름대로 승인과 패인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 분석을 떠나서 정말 그 정치권한테 많은 국민들이 어쩌면은 많은 과제를 남긴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 저는 좀 너무나 평범하게 올해가 지났다라는 거에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욕구가 아직은 잠재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규주 씨 얘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안철수 현상이 지배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선거 기간에서 모든 어떤 선거의 정책과 이슈가 실종되고 안철수 단일화 프레임에 모든 것이 매몰된 대선 기간이었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민주당의 정계 개편 과정에서 여전히 안철수 전 후보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급수에 사는 생물 중에 물고기 중에 버들치라고 있습니다. 그 버들치는 3급수나 그 이하 수율이 높은 곳은 살지 않는데 이런 걸 지표 생물이라고 하는데 안철수라는 인물 또한 지표 인물이었죠. 그래서 깨끗한 물에 사는 안철수라는 인물이 기존의 정치권이 갖고 있는 구태와 악습을 걷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응축이 됐고 그게 표출된 게 안철수 현상이었고, 지금도 그 여진은 어느 정도 남아있고 그 여진의 진원은 여전히 정치 쇄신이라는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철수 현상은 좀 여전히 유효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또 보시는 그렇죠. 관점이군요. 유창순 박사님. 네, 올해 뭐 최대 정치적 사건은 역시 박근혜 후보의 뭐 당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집권당이 지금 그 현재의 집권당이 갖고 있는 그 정권이 민생에 이렇게 이제 실패를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의 그 정치적인 불만이 지금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재집권에 성공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뭐 세계적으로 봐도 좀 그렇게 뭐 많은 예가 있지 않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국민들 사이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동의가 뭐 65%가량 됐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집권 여당의 이제 재집권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는 뭐 박근혜라는 이제 한 정치인이 그만큼 뛰어난 정치적 능력을 보여가지고 지지층을 이제 결집하고 또 표를 확장을 해가지고 집권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고 또 상대적으로는 또 이제 야권이 그만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또 가능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신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 야권에서 그렇게 좋은 카드였는데 표심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좀 더 면밀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유창순 박사님도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덧붙여서 좀 더 얘기를 전개해볼까요? 네. 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내적 요인이 있고 하나는 외적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다른 분이 또 다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내적 요인을 보게 되면 여당 속에 야당이 존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여당 속의 야당이 야당의 야당보다 더 야당 같은 일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면서 여당의 몸을 담고 있으니까 당신도 같은 배를 타라고 하기가 어려웠다. 했다 손 치더라도 보통 국민들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게 내부적 요인이고요. 외부적 요인은 이겁니다. 전 세계가 다 어려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나라 없었잖아요. 중국도 고속도의 성장을 하다가 멈칫했죠. 일본 마찬가지. 일본은 벌써 10년 이상 지금 저러고 있죠. 미국은 오죽했습니까? 뭐 유럽 말도 못하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뭐 거시지표라도 좀 나았지 않는가. 근데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이 이 점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말이죠. 경기가 나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뭐 그 집권당이 이길 수가 없는 미국 선거인데요. 부시가 졌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경기가 그렇게 나빴는데도 오바마가 재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기라는 것이 어떤 특정 대통령, 특정 집권 세력의 그 잘못으로만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큰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그 MB 정부의 경기 실패, 경기 침체의 심판론이 박근혜 후보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뭐 이번 대선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는 특히 그 야권 쪽을 놓고 봤을 때는 전 구조적인
구조적인 문제 결과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선거 과정에서 뭐 전략이나 어떤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뛰어넘는 결국은 어떤 그 표의 구조가 나을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결과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로는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선거였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미 그 지난 4.11 총선에서 한번 확인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민주당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라는 간판으로는 표의 확장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박근혜라는 이제 후보가 갖는 어떤 그런 콘크리트 지지층을 뛰어넘는 것이 이제 애당초 좀 이제 불가능했던 거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제 판단이 이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범야권 입장에서는 정말 정권 교체를 성사시키려고 했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틀 자체를 다른 식으로 짰어야 비로소 그래도 사실은 뭐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선거였었는데 일단은 좀 구조적으로 이 표의 확장성 면에 있어서 기본적인 한계를 안고 치러진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이 질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 박사님 말씀하신 걸 좀 수치로 보면은 선거 이전에 자신이 이념적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계층이 35.9%입니다. 유권자층 중에서요. 기존보다는 조금씩 늘어난 수치죠. 그런데 이 중도층의 성향이 이념 대결 구도보다는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선호하고 이슈에 민감한 비교적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단일화 프레임 그리고 또 이명박근혜 약간 과거에 회귀하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공략을 했지만 중도층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거죠.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는 이른바 뭐 경제학 용어로 치면은 디커플링에 성공했습니다. 즉 현 정권의 민생이 실패했다고 본 스스로 총선 전후로부터 꾸준히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와 이명박 대통령과는 조금 다르다. 탈동조화 현상을 이끌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기했던 이명박근혜 프레임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른바 광화문 대첩을 기점으로 해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들고 나왔던 게 중산층 복원, 그다음에 가계부채 탕감, 이런 민생에 천착한 키워드를 제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층의 어떤 격차가 상당히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픈을 해보니까 일부 경기에서는 오히려 박근혜 당선인이 이겼죠. 그런 어떤 중산층, 중도층에 대한 분석에 민주당이 실패했다는 것, 반대로 박근혜 당선인은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는 측면,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기주 박사가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 결과가 51대 48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양 진영이 여야가 가져갈 필요는 다 가져갔고 약 3%에서 많게는 5%가 좀 집단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수도권 선거 결과를 보면 역시 그 중도층이 있었는데, 중도층이라는 것은 이 중도층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자기 한 표를 정말 귀중하게 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표를 줌으로 해서라는 아주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귀한 몸이에요. 귀한 표입니다. 이 표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를 계속 불러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권한테는 답을 줬거든요. 안철수 후보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결과가 안철수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 표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박근혜 후보한테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후보는 사실 큰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진영의 표가 아니거든요. 박근혜 후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소위 말해 스윙부터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뭘 만들어야 되냐. 제가 아까 과제를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지금 민주통합당 갖고는 안 됩니다. 민주통합당에 이건 리모델링 해도 안 되고요. 재건축해도 안 되고 아예 땅으로 옮겨가야 돼요. 소위 수권 야당이 가져야 될 중간표, 중산층을 위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의 모습, 당 강령까지 바꿔야 되는, 그렇지 않고는요. 만년 야도는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럼 이번 선거는 이제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근혜가 이긴 선거가 아니고요. 문재인이가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우리가 6월 달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야당 대표를 뽑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바람이 현재 야당 내에 주류 세력은 안 된다. 뭐 친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득권 세력은 안 되고 새로운 그 비주류.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당 대표로 가는 바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묘하게 모바일 선거 모습 이상하게 계산하다가 차단이 돼버렸어요. 말이 역전이지 사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바람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생태계에 바람이 쫙 불고 있었는데 큰 힘이 인조로 막아버린 거예요. 생태계를. 야권 변화에. 또 하나가 이제 단일화. 안철수 후보가 나타났을 때 그 바람을 사실 또 받아갔어야 돼요.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가능하면은 안철수 후보를 안착시킨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겠죠. 선거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해보면은. 그런데 그것도 소위 민주통합당 내에 그 거대한 힘이 그 바람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시작되면서 새로운 정권교체의 바람이 확 확산이 되는데 그게 차단이 돼버리니까
졸지에 박근혜의 선거 프레임이 먹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참여정부도 심판하겠다. 그런 선거가 어디 있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후보가 졌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박근혜 정부도 정말 정치를 잘해야 될 거예요. 행여라도 진영 논리로 나가게 되면요, 국민의 엄청나게 반발, 그 국민적 반발은 뭐냐면요, 반대 진영 논리가 아니라 방금 우리 이 박사가 얘기했던 그 소위 중간층, 중도층, 부동층, 네. 이 표심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민주당이 놓쳤고 어떤 형태로든지 박근혜 후보가 가져갔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박근혜가 이긴 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슈 선점했다는 거죠. 경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보통 진보들이 하는 말을 먼저 꺼내버렸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예방주사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방주사를 제대로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미리 맞았다는 것. 뭐 예를 들면 과거사 문제를 미리 털었다는 것. 그리고 또 놀랍게도 저는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말이죠. 끝까지 그 가정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거론하지 않았다. 서로가 뭐 그런 건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있었던 뭐 동생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 꺼냈다는 건 참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말이죠. 그다음 3번째는 이런 겁니다. 50대, 60대가 굉장히 간절했다. 여론조사 마지막 발표될 시점에 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이런 얘기들이 5, 60대로 하여금 간절함을 느끼게 했다. 근데 사실 50대가 불과 10년 전에 노무현 뽑았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또 불과 5년 전에 이명박 뽑았던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박근혜를 뽑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상철 교수 말을 진짜 경청해야 될 겁니다. 이게 붙어있는 표가 아니라는 거, 이걸 경청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이 민주당 쪽은 실패 요인이 아마 뭐 다 얘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너무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눠버린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선한 거고요. 반대는 좀 선하지 못한 것, 악이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선하지 못한 것, 이래서 마치 공격의 대상, 정복의 대상, 정벌의 대상처럼 느끼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자기들끼리는 좋죠. 그러니까 뭐 단합도 잘 되고 뭐 더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체결정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야, 저 좀 너무하잖아,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다른 요인들과 덧붙여서 하나의 요인도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박 교수 그 지적에 동의합니다. 결코 박근혜 후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내가 지지 않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앞으로 5년, 다시 말하면 겸손하라는 뜻이죠. 앞으로 5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짓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단일 후보 자리를 차지했으면서도 정작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이길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지를 이제 못했었던 선거로 이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이 노무현을 넘어서지 못했었던 데 기본적인 패인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특히 이른바 이제 비민주당층의 중도층 내지는 어떤 부동층, 이들의 지지를 얻어와야, 이들을 끌어들여야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거였는데, 결국은 그를 위해서는 이른바 친노 프레임,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정치적인 결단을 선거 과정에서 분명하게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후보인 문재인 후보부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둔감하거나 안이한 자세, 그러니까 친노가 뭐가 문제냐, 어떤 그러한 이제 고집스러운 태도를 이제 고수를 했었고, 결국은 문재인은 괜찮은데, 하지만 친노는 싫다, 또는 문재인은 괜찮은 것 같은데 민주당은 싫다, 이런 층을 끌어들이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그거는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의지의 어떤 부족의 문제, 이거라고 보고,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친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친노 세력의 뭐 개파로서의 어떤 해체 선언이라든가 그런 어떤 실천의 어떤 과정 없이는 이 문제는 두고두고 계속되고, 새누리당한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두고두고 지는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이기주 선생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생활상의 요구를 이제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새누리당한테 졌다, 박근혜 후보한테 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컨대 저는 박근혜 후보 쪽에 내놓았던, 마지막에 내놨던 중산층 재건 공약 같은 거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결국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50대 층 같은 경우, 바로 생활상의 요구와 비교를 했을 때 야당한테 정권이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어려움을 몰라줄 것 같다. 불안하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뭔가 그 우리의 생활상의 어려움, 뭐 하우스포어 문제라든가 가계부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의 노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이런 그 생활상의 요구를 어느 쪽에 이제 수렴을 했느냐 이거에 의해서 또 상당히 또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또 자연스럽게 승패 요인 분석을 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이 얘기도 뭐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안철수 현상과 관련한 얘기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2013년에도 여전히 그 형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유효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정치권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야 되죠. 네. 제가 이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이번 2012년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정치 쇄신도 하고 경제 민주화 정말 잘 살아보자. 이명박 대통령을 경제 잘하다 봐서 무조건 부패에도 뽑아줬는데 결국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첫째 민주주의를 그냥 고사시켜 버렸고 뭐 당내 민주주의부터요 친박이라는 것은 아예 아예 당 밖에서 놀도록 그냥 완전히 친이 중심으로 국민들은 또 모든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 정치 기본 구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야권이 제대로 그 민주통합당이 스스로 수권 야당임을 포기하고 야권 연대의 길로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계속 좌클릭을 해버렸거든요. 물론 민주당도 현명하지 못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런 그 가장 기초적인 정당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의도 정치를 싫어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각종 민주주의, 뭐 검찰총장까지 마지막에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모든 민주주의 구조를 다 깨버렸어요.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문제도 재벌 위주로 한다는 것이 국정 지표는 좋지만 국민들이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경제 민주화라는 게 뭐냐면 경제 주체를 재벌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넣자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시혜를 주고 보호하겠다는 것이 경제 주체로서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해 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법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한 변화의 바람을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올해 나타난 게 아니라 작년에 그 소위 그 무상급식 가지고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 전 시장이 주민투표에 먹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너무 실망을 해본 거예요. 아, 중학생들 밥 먹이는 거 가지고 막 여권이 그냥 당직을 그냥 서울시장직을 걸어놓고 쌍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부상된 게 이제 안철수 교수였고 그 당시 무소속이었던 현재 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바람이 정말 2012년은 거세게 불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박근혜 후보는 그래서 현명한 겁니다. 선거의 여왕이에요. 그냥 놀래서 새누리당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급조 정당 아닙니까? 이것을 새롭게 경제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당을 새로 쿠데타식으로 만든 건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민주통합당이 그걸 또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 바람을 스스로 어리석게도 자기 바람을 자기들이 차단해버리는 그런 선거가 이렇게 맥없이 이제 끝나버렸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이 현상이라는 것은 안철수가 일으킨 바람이 아니고 국민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2012년, 14년 저는 계속 저는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우리 뭐 그런 사회적 측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절대로 꺼진 불이 꺼진 불 아니다. 또 나온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현상이 정치적으로 봐도 뭐 의미가 있겠죠. 그 결국 두 가지 뭐 박근혜 당선인한테 달려 있을 거예요. 박근혜 당선인이 안철수 전 교수, 뭐 전 교수 전 후보죠. 그 제시했던 세 가지 중요한 그 화두, 사회 통합, 청년 중심의 뭐 사회 구조, 그리고 정치 쇄신 뭐 이런 등등. 이거 어느 정도 해내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잠재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겁니다. 해내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민주화 측면일 거예요. 경제 도대체 민생이 어떻게 되느냐가 모든 걸 다 결정지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벌 정책이거든요. 뭐 재벌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기여한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손에 손잡고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좀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단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지금 결과를 봐서도 그런 겁니다. 그들이 설령 그러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지금 그 결과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하고 이 양극화는 결국 이 손잡고 가기를 어렵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저는 뭐 우리 박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정책, 재벌정책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유보적입니다. 뭐냐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이겁니다. 첫 번째, 다 모아놓고요. 한 말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왜 저만 웃나요? 이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네. 오바마가요. 그 미국의 뉴타운에서 어린이 20명이 죽었던 총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추모식에 가서 18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총이란 단어를 한마디도 안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다시 더 이상 총에 대해서 관용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제가 볼 때 박근혜가 재벌 총수들 불러놓고 왜 저만 웃나요? 이 말 한마디는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꼭 부셔야 부숨의 효과를 얻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따로 이후에 좀 얘기를 나눌 거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현상과 관련해서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선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효과는 잠재돼 있고 잠복해 있고 지금 활화산이 아닌 휴화산 상태이죠. 하지만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 구태 과거 정치권의 관습과 잘못된 것들에 대한 그것 개선해야 된다는 욕구의 표출이었다고 볼 때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타에 따라 또 다르게 표출될 거고 안철수의 역할로는 현재 민주당의 쇄신 강도와 반비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현재 민주당의 비주류와 주류의 싸움을 보면 친노 세력의 쇄신하냐, 쇄신을 어디까지 하느냐가 관심사이고 비주류 측에서는 책임론을 꾸준하게 제기하면서 기존의 민주당이 갖고 있던 깃발을 좀 더 중도 클릭하거나 바꿔서 향후 대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좀 성향을 바꿔야 한다. 또는 혁신 또는 재창조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하지만 친노 측에서는 여전히 주류에서는 당을 좀 더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뭐 기존에 문재인 전 후보가 외쳤던 국민영대 방식으로 또 다른 민주당을 더 개선하자 이런 느낌인데 안철수라는 인물은 역시 그 비주류가 외치고 있는 민주당의 또 다른 모습, 혁신적인 모습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노 세력이, 주류 세력이 여전히 기득권을 갖고 있고 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안철수의 역할은 더 확장될 것이고 그게 단순하게 4월 재보궐에서 표출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당선 현 정권이 초기에는 아무래도 여당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방선거 때쯤에는 안철수 전 후보가 뭐 신당 창난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청사진을 들고 나온다면 충분히 다시 활화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안철수는 야권의 중심으로 다시 이제 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내다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답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 대선 결과 이제 저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친노 세력 쪽에서는 여전히 뭐 자신들이 이제 갖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을 사가 이제 전혀 없는 거로 이미 뭐 여러 차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국 뭐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역시 그 자리를 또 이제 가지려는 그런 이제 시도를 했었고 또 지금 전당대회 시기 문제 놓고 당내 갈등이 있는 거 봐도 여전히 지금 아마 당권에 대한 이제 집착 이런 걸 계속 이제 갖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일시적으로 이제 비주류 쪽으로 당권이 뭐 넘어가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친노 진영이 이제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지금 민주당의 이제 권력을 다시 차지할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답이 안 나온다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정치를 다시 한다고 이제 했을 때 민주당에 뭐 들어가서 뭐 당대표 서로 뭐 준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은 뭐 그건 언제든지 지난 단일화 과정에서도 봤듯이 이미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안철수라는 존재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안철수는 정치를 다시 함에 있어서는 결국은 안철수 신당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안철수 신당을 이제 구심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 어떤 그 다른 세력들도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또 그래서 결국은 친노 중심의 민주당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안철수 중심의 이제 신당 세력하고 경쟁을 벌이면서 결국 2014년 지방선거가 과연 야권의 중심이 앞으로 누가 될 것인지를 이제 결국은 결판짓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느꼈던 게 자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과거 정치, 세, 조직에 대한 염증과 함께 필요성을 절감했을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 잔고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세를 모을 것인가, 어떻게 킬러 콘텐츠를 갖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보고 또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고요. 우리 이 선생이 안철수 전 후보를 버들치라고 그랬는데 이 버들치가 1급수
그 물고기가 상급수 가서 못 사는 건 틀림없는데요. 상급수 물고기가 1급수 가서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치라는 그 현상이 너무 혼탁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또 반면에 엄청 깨끗해야만 정치라는 게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혼탁과 깨끗함의 그 중간이 뭐냐 그러면 서로가 법을 지키고 서로가 존중하고 그러나 가끔은 정치공학적으로 서로를 허들떴고 뭐 이런 정도가 허용되는 그런 게 정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혼탁 뭐 이게 상급수물을 갖다 부정부패하고 막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서는 안 되죠. 그거는 존재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중간 지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건데 그 중간 지역이 잘 설정되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중간 설정이 잘 안 된다. 지금 야당도 잘 못하고 또 집권한 박근혜 정부도 그런데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안철수 현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들도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이게 뭐 내년에 안철수 이름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라 봅니다. 안철수 좀 길죠.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발에 국민의 여망, 한국 정치 뒤에 엎자. 언젠가 뒤에 엎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안철수 교수가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안철수 교수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반칙을 했던 본인 능력을 봤어요. 안철수 교수에서. 실망한 사람 더 많이 생겼을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이는 말은 못 그러다 안 보이는 용은 잘 그래요. 그래서 안철수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했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정치라는 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 박사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뭐 미국도 보면 복잡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저는 1시 앞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정치와 저는 부딪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문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본인이 결정도 하지만은 결정하면서 결정되어 간다고. 안철수 교수가 이제는요 정치인 안철수로서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국민한테 보여주고 그 정치를 그려가야 된답니다. 그려가야 보면은 당장에 자꾸 박근혜를 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야당을 1차 자기가 할 일은 야당에서 야당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즉 그것이 바로 미래 정치거든요. 현재 정치에 말려들 필요 없고.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정말 그 정치인 안철수로서 모습을 보여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뭐 정치인 안철수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이제 가야 될 겁니다. 지난 대선 때까지는 사실 이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이제 바람으로 이제 버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람 가지고 뭐 더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과정은 아닐 겁니다. 아마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야겠죠. 처음부터 다시 검증을 받으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을 평가받으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글쎄 뭐 다소 앞선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5년 후를 내다보고 이제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 5년 기간을 뭐 DJ 같이 진짜 아주 타고난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이 정치 신인이 5년의 기간 동안 살아남으면서 버틴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이 5년 동안 살아남아가지고 정말 차기에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뭐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지금 야권 내에서 민주당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 기간은 분명히 살아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가끔 박상철 교수하고 이렇게 방송 같이 하는데 오늘처럼 멋진 말 하는 거 처음인데 네? 뭐 보이지 않는 용은 잘 그리면서 보이는 말을 못 그린다고. 아마 안철수 교수가 이 방송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좀 보이는 말이라도 와서 그려보든지. 네. 보이지 않는 용 그리지 말고 아주 오늘 어딘가 다음에 또 한번 활용하죠. 네. 네. 저작권을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아주 예.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고 보죠. 뭐 박 교수님이 안철수 현상을 이제 보통 명사로 말씀하셨는데 뭐 어쨌거나 이러한 그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앞으로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봅니다. 뭐 아직 어느 것도 예단하기 참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근혜 차기 정부 어떤 과제가 놓여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는 뭐 민생 정부가 될 것이다 혹은 대통합 정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두 가지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통합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그 통합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트위터를 통해서
한 두 분의 의견을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요. 읽어드리고 시작을 해보죠. 박근혜 당선인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논공행상을 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선대위와는 다르게 인수위를 짜고 공약 실천을 위한 능력 있는 인재를 두루 영입해야 한다. 이 통합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논공행상을 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인수위는 전문가와 실속 있는 인물로 하시면 어떠하신지요? 인사탕평, 전국 인재 등용, 가슴 따뜻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 공약 이행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소박한 그리고 절실한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통합에 대한 얘기부터인데요. 일단은 인선을 보면 그 통합에 대한 의지를 대부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데 인선 작업이요. 그러나 이제 일부 인사의 경우에는 대통합 의지와는 조금 빗나간 그런 인선도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배경, 왜 이런 말썽이랄까요? 인선이 있었던 것일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윤창중 수석 대변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청년특위위원의 얘기도, 2명의 청년특위위원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인사는 또 왜 있었을까요? 많이 신경을 썼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좀 이행해야 될 약속은 역시 지금 말씀하신 국민 대통합의 약속 이거라고 이제 봅니다. 바로 자신을 찍지 않았거나 반대했던 48%층을 껴안고서 같이 이제 국정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부터 이제 돼야 비로소 그 과정이 뭐 이행이 이제 가능한 게 될 텐데 처음 인사 나온 거 보면 대단히 이제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도 시기까지는 가급적 당선인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는 것이 좀 서로 간에 좀 예의 비슷한 거거든요. 일단은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덕담도 하고 좀 지켜보고 나중에 뭐 그게 아니면 비판하더라도 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뭐 한의문 기간. 그런데 뭐 그거를 있죠? 참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비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는데 윤창중 수석 대변인 하면은 바로 지난 대선 과정 또 그 이전부터 바로 그 48%층의 그 가슴에 아주 그냥 대못을 박으면서 상처를 낼 대로 낸 그런 이제 그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그런 이제 인사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루어진 그 인수위 뭐 다른 인사 부분 현재까지 나온 것만 보면은 그렇게 뭐 새로운 모습은 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진행된 거 놓고 봤을 때는 박 당선인이 그렇게 내걸었던 국민 대통합이 여기까지인가 일단은 좀 실망스러운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런 걸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그 피해자들의 그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뭐 방송사 또는 뭐 노동계 비정규직 문제에서 곳곳 다 각 분야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을 호소하고 원상 복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합의 약속을 이행한다면은 좀 더 어떤 진정성을 인정받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방치가 됐었던 그 피해자들 이들을 원상 회복시키는 조치 그런 결단 저는 이런 거로 한다면은 그 출발해서 이런 것부터 들어간다면은 저는 좀 진정성 같은 것도 국민들한테 전할 수 있지 않아 좀 생각을 합니다. 윤수석 대변인의 인선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허니문 얘기가 있는데 아예 신혼여행도 가기 전에 허니문은 끝났다. 결혼식하고 신혼여행도 안 갔는데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만큼 뭐 논란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어떤 통합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사통위라고 사회통합추진위원회라는 것이 2009년, 10년에 아마 발족이 돼서 고건 전 총리가 1기 위원장이었는데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가끔 사진 찍고 식사하시는 이런 기구로 전락을 했는데 이렇게 할 거면 아예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제대로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돼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저희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당면 가제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차기 목표가 물가 안정입니다. 49%였어요. 그 다음에 갈등과 통합이었거든요. 즉 먹고 사는 문제를 일단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선인이 사회 통합과 동시에 뭐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투트랙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네.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앵커께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짧게 답변을 드리면
일단 그 윤창중 수석 대변인 문제는 저는 박근혜 후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누구가 추천했는지 모르겠고 나는 정말 이건 잘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추천을 철회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레임덕 현상이라는 것이 대체로 보면은 임기 말에 일어나지만 임기 초에도 일어나요.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에 레임덕 현상이 시작돼 버렸거든요. 그게 인수위원장 초기 내각 장관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저항감을 느꼈습니까? 왜 그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임명된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합 문제를 했는데 저는 박근혜 당선인의 통합에 대한 시각은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좀 시각을 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통합이라는 문제는 이제 지금 지역 간 통합도 있고 이념 간 통합도 있을 수 있고 윤창중 씨를 진짜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념에 대해서는 한판 붙자라는 그 신호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세대 간 통합 문제, 또 이 양극화되어 있는 것, 이 계층 간의 통합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동서화합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당시 선거 때 옮겨간 사람들은 사실 초기에 등용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건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김경재, 그 다음에 한강욱 이런 분들을 선거 때 도움이 됐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분들을 그냥 동서화의 적임자로 내세웠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죠. 호남선은 그 사람들에서 너무나 비판을 많이 하고 오히려 그게 반감이 돼가지고 역시 90%는 민주당을 밀었습니다. 근데 또 그 사람은 동서화합의 적임자로 내세우니까 이건 호남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을. 이런 분이 참 잘못했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윤여준 장관이 또 문재인 담쟁이 그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을 장관을 시키면 윤여준 장관을 지지했던 사람이 과연 잘했다고 그럴까요? 또 배신자로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 문제는요, 정말 이게 추상적으로 말로 대충 끝나는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로 바꿀 경우도 있어요.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대구에서도 민주당 당선되기 맞는 것이 더 진정한 방법일 수도 있고, 이런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통합이 1번이 아니라 민생입니다. 정말 이명박 정부 할 일은, 아니 박근혜 정부 할 일은 민생과 경제 민주화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정말 걱정된다, 경제 민주화는. 정말 나는 정말 너무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누가 그럼 경제 문제를 같이 끼어들어서 일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김종인 위원장만 있지만은 문제는 이명박 정부하고 차별성이 사실은 경제 민주화입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는 잘못했던 게 경제 민주화를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를 얻으려면 무조건 경제 민주화, 즉 이명박 정책은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그 당선인 주변에는 전부 다 재벌이 잘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경제 문제를 다루는 사람밖에 없어요. 과연 이거 누구라 할 거예요. 근데 인사 문제를 이런 식으로 윤창중 씨 임명하듯이 혼자서 다 해버리면 아무리 인적 풀이 높다 할지라도 과연 그 인수위원들 제대로 임명할 것인가. 그럼 아직 인수위원이 오늘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야기한 이 인수위원들은 인수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지 사실은 반개 조직 인수위원을 저는 하나도 임명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인수위원의 핵심은 통합도 아닌 민생의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할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인사에 따라서 야당과 국민들은 또 반응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럼요. 민생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민생이 제일 중요한데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리가 잘 이렇게 묶여져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일 텐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꼬이긴 대단히 꼬였어요. 이게 뭐, 물어봐야 되겠는데, 물어볼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또 물어봐도 본인이 얘기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전 참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리의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본래 대변인이 있고요. 부대변인이 여럿 있잖아요. 대변인은 하나잖아요. 그죠? 네. 만약 둘이면 공동대변인, 셋이면 이제 공공동 대변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수석 공동대변인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밖에 없는데 수석 대변인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뭘까 말이죠. 여기서부터 잘못 꼬였어요. 제가 볼 때. 잘못 꼬이고요. 뭐 지금 부대변인은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수석 안 붙여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대변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잘못 꼬였는데 사람도 잘못 썼어요. 우리 유 박사 뭐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도 잘못 썼습니다. 그 개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말이죠. 그 개인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 진영 논리였던 겁니다. 진영 논리는 선거 과정에 필요합니다. 자기 진영을 강화시키고 상대 진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가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수위원회는 뭡니까? 용어도 좀 이상합니다만 한 정부로부터 다음 정부로 이게 전환되는 과정을 관리해주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벌써 인수위원회가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의 대변인이 진영 논리에 충실했던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기본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건 뭐 저는 100% 동의하는데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는 뭐 당사자의 마음에 못 들어가 봤으니까 알 도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이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직관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인의 예. 스스로 직관. 한 15년간 내가 정치를 했고 내 아버지한테도 배웠고 뭐 등등등등 해서 내 몸에는 그냥 직관이 있다. 그래서 내가 턱 보고 보았을 때 괜찮으면 이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직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관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읽어보면 말이죠. 직관이 수십 명의 판단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아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직관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는 정보가 충분해야 됩니다. 충분한 정보를 자신이 활용할 수 있을 때. 둘째는 자기가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직관으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 두 가지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대변인 선정의 무리가, 이건 무리라고 보기도 참 딱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게 됐고요. 지금 박 교수가 지적한 뭐 통합위원회라든지 뭐 등등 이런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은 참 근래에 보기 드문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인사 자료를 그냥 당선인에게 전달해주고 필요하면 조언도 해주고 협조도 해줄 그런 그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 보면 그래서 청와대와 검증을 협조 중이고 이르면 오늘 중에 인수위 후속 인선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간의 실패는 좀 거울 삼아야 되겠죠. 그것을 바랄 겁니다. 그런데 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그동안 이제 새누리당을 이끌던 시절의 방식에서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대통령으로서의 방식, 이런 이제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이제 누누이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인사에서 이제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혼자서 이제 결정을 하는 이제 방식, 주변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수렴을 하지 않고, 정보는 지금 부족하고, 그리고 주변에서조차 사전에 그거를 알지 못하고 발표 나온 다음에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 이것이 이제 되풀이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는 한 당을 이끄는 당의 얼굴이 아니라 나라의 이제 얼굴이 되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되는데 결국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에 의한 은사 이것이 뭐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단지 뭐 인사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판단 내리고 정치적 결정 내릴 때에도 정말 그 주변의 의견이나 또는 국민들의 여론 이런 거를 충분히 청취해 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지 자꾸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상당히 좀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런 우려를 갖게 되고 저는 현재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명박 정부 때처럼 정말 집권 초기부터 이 정치 사회적인 갈등 또 재현이 되고 이거 참 국가적인 이제 불행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이제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작부터 정말 어떤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되는 거 아닌가 주문을 합니다. 저 아까 좀 인수위 인선 문제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될 때 주로 그 이너서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어요. 뭐 당내 경선도 치렀고 많은 선거를 치면서 연승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인수위원회에 옮겨갔습니다. 물론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분들이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가다 보니까 권력이 서서히 사당화되기 시작하고 정부의 색깔을 너무 정치적으로 윤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초기 정부가 만들어진 과정에서도 청와대도 뭐 그때는 수석이 뭐 수석 되면 왕차관도 있고 왕수석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소위 실세라는 것이 소위 대통령 한 사람만 보여야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6인A다 이게 막 사조직에 몰려 들어가지고 청와대에 다시 그대로 권력이 또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뜻을 보질 않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보십시오. 51대 48이라 그래가지고
반대 진영을 생각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통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문재인의 경제정책이 좋아서 문재인의 문화정책이 좋아서 지지했던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주장했던 정책을 좀 바꿀 필요도 있는 거예요. 공약을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한 사람은 그건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은 역시 인수위원은 인수위원답게. 그럼 인수위원이 한 일이 뭡니까? 이명박 정부 지금 통일분이 무슨 교과분이 다 그대로 끌고 갈 건 아니잖아요. 정부 조직을 새롭게 고치려 간 겁니다. 그 고칠 때 그 정책에 맞게끔 고쳐가고 정말 그 이 인수위원회에 있어서 어떤 인지를 등용시키냐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전부 다 전부 다 무시했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이야기 다 됩니다만은 박근혜 후보, 당선인은 다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인사 문제는 참 못 올 것 같아요. 희한한 사람이 옆에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려면은 참여정부 때 너무 미워하지 말고요. 참여정부 때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한테 인사청문회 권한을 굉장히 많이 넘겼어요. 그건 헌법에 안 나와 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그걸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는 본인 스스로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찾아가서 가기 전에 낙하산 임명 그만하라고 대통령 임기 말에 더 이상 인사권을 발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권력을 뺏어올릴 게 아니라 정말 인사검증 시스템을 저는 인수위원회에서 또 부활시키는 이런데 좀 정말 조용하게 침착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는 박근혜 정부 성공한다 봅니다. 아직은 또 이제 인선이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저는 윤수석 대변에 대해 조금 다른 의견인데 물론 그분의 이념적 성향, 급진적인 면도 있고 좀 잡음이 있고 잘못된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당선인이 자신이 임명한 수석 대변인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안 되죠. 그렇다면 취임도 하기 전에 어떤 동력을 상당히 상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윤 대변인이 하는 어떤 공과 가를 지켜보고 그림자가 워낙 짙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좀 보고 판단할 게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얼핏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수위 구성에 보면 약간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호남 인사를 뭐 대통합 특위에 기용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드러났던 성향의 갈등의 골이 지역 간의 갈등이기보다는 이념적인 갈등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인선할 분과위 간사들은 좀 더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인사들을 기용하는 게 옳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기존에 뭐 문재인 후보 또는 안철수 전 후보가 주장했던 야권이 주장했던 정책들도 새누리당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녹여내는 과정, 그게 실질적인 대통합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경 써야 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현 정부에서 살아왔던 중앙인수위를 또 부활할 필요도 있죠. 이게 행안부릅수가 돼서 인사 시스템이 좀 많이 소멸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앞으로 인선을 할 때 경찰청,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좀 더 치밀하게 검증해 가는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 또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같은 경우 초기에 재산을 미신고해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오바마 정부도 상당히 인사검증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근 10년간 자기가 한 행적을 기술해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박근혜 당선인이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그 윤창중 대변인 문제는 사실 자진 사퇴가 답이죠. 그렇죠. 당선인한테 더 이상 부담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 사퇴하게 하는 게 이제 답인데 굳이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는 저는 결국은 당선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당선인의 어떤 그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린 모습이 그냥 자리 유지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사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미국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난번 이명박 정부 하에도 250가지 이상인가 자기 기술서 같은 거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거든요. 미국 가보면 육군 준장이 되는 거, 별 하나 되는 사람도 국회 청문회 거치고 국회에서 동의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찍으면 너 별 하나, 이러면 별 하나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국회가 군에서 군 장성되는데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오바마 2기에 국무장관 후보로 유엔 대사를 생각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반대할 것 같으니까 자기 스스로 지명 철회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퇴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박 교수 얘기하는 것처럼 제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인사권이 대통령한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국회는 그냥 공중에 뻥 떠 있느냐는 거죠. 왜 국회가 한 목소리로 예를 들면 어떤 장관 후보가 좀 부적격한 것 같다, 못 되겠다 하는데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느냐 이겁니다. 아예 장관급 이상 정도 되면은 국회 동의 없으면 이제 임명 안 하겠다, 이런 정도의 그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박근혜 새 정부의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높아지지 않겠나. 당선인도 그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했죠. 이게 예. 아니 국회가 말이죠. 뭐 많은 경우는 여야가 또 공이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그 지명자 후보가 위장 전입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법 지킬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교육부 장관이 표절하면 최소한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다 제쳐놓더라도. 국방장관이 군대 병력 미필하고 기피하고 한 사람이 국방장관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것들은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관행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회가 실질적으로 주요 우리 국가 운영하는 주요 그 포스트에는 자기들의 그 역량을 같이 나눠갈 수 있도록 책임도 나눈 거죠, 그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 이제 인사검증 절차를 만들 때 참여정부 때 저한테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헌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의 그 인사권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규제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은 법적으로 이렇게 국회한테 많이 넘긴다는 건 좀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헌법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 건 의원입니다. 의원 판결 받아요. 그런데 권력에서는 권력 민주화를 위해서 국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킨 것은 합헌적인 거예요. 그런 법은 만들어도 되고 헌법 정신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장관을 국회 동의를 얻어라. 이것은 법에 안 나와 있어요. 헌법에 국무총리만 동의를 얻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대통령을 권력을 축소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국회 권한을 높여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제도화 시킬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을 박근혜 그 당선인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박근혜 당선인이 하겠죠. 아쉬운 건 뭐냐면 본인 공약사항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차별점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하고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시대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냉정하게, 난 그러려다 봐요. 청와대 다녀와가지고 저는 40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배석자 없이 도대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나 미래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궁금해 죽겠어요, 이거요. 그리고 고작 대변인 나와서 1분짜리만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를 했겠어요. 저는 짐작하는데 너무나 이 이야기 이상해서 이야기를 안 쓰는 데 나오는 모든 걸 좀 제도화시켜라. 그러면 저는 박근혜 당선인은 그 일을 하다 보면 5년도 짧아요. 제도화 시키다 보면은. 그러면 저는 정말 괜찮은 대통령으로서 저는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입니다, 인사. 네. 그럼요. 네. 이런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보안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그 통합 얘기를 저희가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를 거치면 왜 이렇게 우리 사회의 갈등이 크게 부각되는가? 그전에는 좀 갈등의 이 어떤 폭이라든지 크기가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선거를 거치면서 커지는가? 선거가 혹시 조장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있나요? 이론이 있죠. 이 정치권은 이런 갈등을 그 조장해야만 집단 강화가 가능합니다. 자기 편을 더 꽉 묶을 수가 있거든요. 이론에도 있고요. 또 언론은 항상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언론이 밋밋한 거 좋아합니까? 우리도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아주 점잖게 하게 되면 시청자분들 잘 안 보실걸요. 막 핏대 올리고 막 그렇게 막말하고 이러면 시청률 올라갈걸요? 오늘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더 좋네요. 근데 사실은, 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아마 이번에 특히 더 그랬던 것은 정책 대결이 실종한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뭐 야권 단일화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외적 요소 때문에 정책 대결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막 이런 막 다른 것들로 해서 갈등이 있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보시겠죠. 어쩌면. 갈등에 대한 부분이요. 사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좀 탈진영의 선거구도 그 가능성이 좀 엿보였었거든요. 사실은 그 3자 구도가 됐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야권 단일화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1대1 양자 대결 구도가 되면서 다시 이제 진영 간 대결 구도로 그렇게 이제 회귀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역시 많은 문제들이 이번에도 사실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네거티브 선거전도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뭐 그 이전까지는 좀 어떤 그 중도로 좀 다가가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양쪽에 다 보였는데 그런 것이 다 이제 실종이 되고 결국 자기 지지층들, 자기 진영의 어떤 결집을 다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가 쭉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격한 과정 그리고 말씀하셨던 정책
정책의 실종 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였다 생각이 되고 우리 그 선거나 정치가 분명히 그 탈진영의 어떤 방향 이거로 뭐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 환경도 이제 많이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 유권자 그 인구 구성에서 앞으로 뭐 계속 변화가 이제 뭐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이를테면 이제 진보나 이제 야권 진영한테도 상당히 좀 시사점을 많이 준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진보 노선 가지고는 앞으로 이 변화되는 어떤 그 사회 구조적인 어떤 변화 이런 거를 이제 쫓아가기가 이제 지금 어렵다. 그래서 뭔가 이번 선거에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유권자들의 어떤 그 세대별 어떤 구성 비율의 변화라든가 또 이 그 생활적인 어떤 요구의 어떤 강화 이런 것에 좀 이제 부합이 되는 아마 그러한 또 이제 그 진보 노선 같은 경우도 그런 변화 모색이 이제 불가피한 단계로 들어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아무튼 뭐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좀 이 탈진영의 어떤 시대를 맞을 준비가 좀 이제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샤츠 슈나이더라는 정치학자 이론 보면 구경꾼과 싸움꾼 이론이라는 게 있죠. 즉 두 인물이 싸우고 있을 때 구경꾼은 처음에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점차 그 싸움을 지켜보면서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나중에 그 싸움의 승패는 구경꾼이 좌우한다. 즉 이념적인 대결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므로써 그 세를 결집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표심을 가져오기 위한 수십 년간 누적된 전략이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구태와 염증과 혐오감은 임계점까지 달해 있고 그런 것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제3의 인물이었던 뭐 안철수 전 후보나 이런 인물이 대두됐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갈등이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또 격화됐고 대두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성찰해야죠. 성찰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둔다면 뭐 위험 사회로 넣지 않는 거고요. 앞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나 또는 이런 기구 또 당선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떻게 또 추진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야, 우리 중산층, 중도층 이런 사람들을 정말 뜻을 받아주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고 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과 뭐 이름은 바꿨지만 그 구한나라당 그리고 민주통합당 이 당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정당이라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선거 기간이지만은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만 막 그 받아들였죠. 그리고 뭐 네거티브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럼 이 갈등 고조가 된 그것이 바로 51대 48인데 이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지역주의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아주 한쪽에 편중돼서 표 쏠림 현상이 있었지만은 이번 정치권에서 그렇게 부추기지도 않았고 이것은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는 상태로 왔다. 공격적이지가 않습니다. 3기 때 지역주의라는 것은 그 정말 극복 대상 넘버1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주의라는 것은 호남 사람은 저희 요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박근혜 후보를 찍을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민주당 찍는 거고 대구에 있는 분들도 민주통합당을 찍는다는 건 상상을 안 해서 찍는 거예요. 이 관행을 권쳐주는 것은 제대로 저는 쉽게 권칠 수 있다고 보고요. 시급한 문제는 이념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뭐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박근혜 당선인도 정말 선거 막바지에 새누리당에서 뭐 별의별 그 이념적 공세를 해냈단 말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그럴 수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으로 대결 구도가 이거 얼마나 소모적인 겁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바꾸려면은 민주통합당, 야당도 중도적으로 좀 올 필요가 있지만은 박근혜 당선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북 문제도 좀 유연하려면은. 그래서 우려가 됐던 것이 윤창중 수석 부대변인의 처음 잘라 제가 발음도 잘 안 나와요. 이 정치적 어떤 이념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갈등 풀려면 먼저 당선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 같이 하자. 이게 일단은 좀 순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뭐 요즘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것이 힘든데요. 갈등마저 존재한다면 우리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모쪼록 갈등 풀어나가는 그런 당선인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제 차기 정부 과제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민생은 뭐 이번 그 대선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됐고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도 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우리 사회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가 3%입니다. 한 달 사이 1%가 또 하락한 수치인데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를 좀 어떻게 두고 해나가는 것이 좋을런지 좀 조언을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네. 그 재벌과 대기업 독점 구조를 해소해야 됩니다. 한데 뭐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좀 강력한 제도적 그렇죠. 수단을 네. 제안을 했죠. 근데 저는 그런 제도적 어떤 수단 뭐 좋다고 봅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에 적용할 때 그거부터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제도도 있고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들을 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비교적 손빠르게 새로운 제도를 강구해서 이 대기업 재벌 중심 구도를 바꾸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저만 웃나요? 이거 정말 그 대기업 재벌들은 뼈 아프게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이 민생 문제 해결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요. 소위 말해서 중산층 70% 만들어야 됩니다. 중산층 70% 만드는면은 30%가 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가 누굴 거냐는 겁니다. 15% 잘 사는 사람, 15% 못 사는 사람일까요? 아닐 거예요. 잘 사는 사람 한 1%, 나머지 29% 못 사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은 그 반대보다도 몇 배가 더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는 분배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는 세금 올릴 필요 있다고 봅니다. 세금 올려서 부자들이 제대로 세금 내고 제대로 부자로서의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부자들이 많이 내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내니 사회가 우리한테 대접해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는 부자들이 세금 더 내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건 아무리 부자들 보고 세금 자발적으로 더 내라 해도 안 냅니다. 인간이 어떻게 내겠습니까? 나라가 나서서 그들이 많이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안 되면 제도로 해서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쩌면 문재인 그 후보보다도 박근혜 당선인이 더 문재인 후보의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뭐 기회가 되면 또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경제 문제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정말 아까 우리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고 했는데요. 정치 논리는 진영 논리에 좀 있어도 돼요. 이념적인 문제는. 그러나 경제 해법만큼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박근혜 당선인이 썼지만 사실 머릿속에는 민주화라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정책을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옳다 그렇다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지금 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을 걸린데 소생을 시키려면은 양약도 필요하고 한방도 필요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재벌 위주로 해보려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재벌을 잡아 죽이자는 거 아니에요. 뭐 한국만 낳는 거위를 왜 잡아 죽이려냐 이런 이야기 비판은 뭐냐면 한국 경제는 재벌만 이끌어간 줄 알거든요. 재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재벌한테 일자리 창출을 하면 재벌 망합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하라 그러고 정말 그 경제 주체에서 우리 중소상공인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보수 진보 논리가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가끔 이제 경제민주화 때문에 세미나를 가보면은 보수 진영 학자들이 뭐 물론 이제 그 앞에 청중들한테 들으라고 한 이야기겠지만은 뭐 문어발식 기업이 뭐가 나쁩니까? 문어가 뭐 발 8개도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뭐 골목 상권이 왜 없어졌습니까? 골목이 없어져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 거래요. 그래서 중소상인들은 경제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미 오래 굳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의 진흥 정책에서 이것을 그냥 대충 그 정경련을 찾아가기 위해서 중간에 먼저 중소상인을 만나겠다 이런 행보 말고 정말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에서 그런 논의를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수 진보 없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위 이제 정부의 방책을 어디다 둘 거냐. 저는 통합이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통합이라는 문제는 감정과 정서의 문제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내세우냐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정말 신압으로 천천히 해가고요. 저는 민생 정부로 이 박근혜 후보가 정부 이름을 그렇게 붙이다시피 하면은 전국 방방 곳곳에 대구도 있고 호남에도 서민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저는 기대를 하려고 봐요. 그래서 탈진영적인 논리로서 한번 정말 경제 진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야의 재벌 정책이나 경제 시각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상당 부분 좁혀졌고 간극이 전보다는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령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 성장의 동력은 살리되 성장률을 제고시키자는 것이고 문재인 야당의 입장은 재벌의 개혁을 또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경제 환경이 어떤
과거처럼 통치자 한 명이 벽돌 하나 빼고 넣는 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화된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경제 민주화 하나만 뭐 해서 또 못해서라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산업 구조만 봐도 고용의 유발효과 같은 것들이 서비스업을 제외한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즉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 아무리 확충해도 경제 여건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을 우리 경제 구조가 안고 있고 그런 것들은 경제 민주화라는 하나의 담론만 처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즉 뭐 산업구조 개편부터 해서 가령 뭐 고용 창출이 크게 되는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확충한다던가 또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뭐 고용, 근로 이런 생태계를 조절한다던가 이렇게 하려면 과거에 정권이 추구했던 통치자 스타일이 아닌 조율자 스타일이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념적 스펙트럼을 이만큼 확장을 해서 그 안에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겠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히 그 경제민주화 관련해 가지고는 여야 간에 좀 이제 다소의 내용 차이가 있었죠. 야당 쪽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 쪽은 이제 그 재벌 개혁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 새누리당 이제 박근혜 후보 쪽은 뭐 대기업 집단의 이제 특권 남용을 뭐 방지한다든가 또 이 공정거래, 공정경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일단, 이제 대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긴 쪽이, 뭐 집권하는 쪽이 이제 공약했던 대로, 그렇게 이제 뭐 정책은 가는 게 뭐 맞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저는 박 후보가 공약했던 그 내용만 제대로 이용을 해도 실제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하도급 문제 뭐 개선하는 거 같은 거, 상당히 이것만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상당히 이제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제 권한의 어떤 남용을 뭐 방지하는 뭐 정책들 뭐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뭐 야당 거는 뭐 재벌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뭐 새누리당이 얘기했던 건 뭐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이거를 좀 제대로만 이행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분명하니까 저는 결국은 정부가 이제 얼마만큼 제대로 진짜 의지를 갖고 감시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또 규제할 때는 규제도 하고 이러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수준에서라도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좀 철저하게 좀 이행해 주기를 좀 주문을 합니다. 왜 정부가 필요한가가 거기서 분명히 나타나죠. 뭐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양반이 쓴 책 읽어보면 정부가 필요한 그 이유를 한 8가지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2 항목이 들어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금융시장 제대로 해야 된다. 잘못하면 큰 탈 나는 것이니 그게 2008년 금융사태를 반영하는 거겠죠. 2번째가 뭐냐면요. 시장은 그냥 놔두어서 미국만큼 자유주의 시장을 강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런데 시장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시장이 못하는 일들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그냥 경쟁을 놔두면요. 공정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정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안 했느냐 이거죠. 우린 제도가 없느냐는 겁니다. 답은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 제도가 없는 거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정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만 해줘도 지금 같은 문제는 안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 네. 그 부분이 좀, 목 교수님,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뭐 경제학자가 뭐 경제 잘한 것도 아니더만. 근데, 목 교수님 좀 야단 들어요. 안이한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 시장 경제라는 것이 지금 정부가 정말 과도할 정도로 저는 개입을 해야 된다 상황이 왔다. 우리 상대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정부가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1차 하도급에 문제가 있다. 재벌에서 1차 하도급 업체는 잘 줘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잘 삽니다. 재벌에서 다 돈 주니까 대기업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다음 2차, 3차 가서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은 잘못 없다.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세월만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재벌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재벌 중심으로 경제는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을 재벌 중심으로 고쳐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은 정말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 창출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라는 것도 학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슨 헌법 정책 다 나름대로 어떤 이론에 몰입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한 위기가 왔을 때 케인즈 학파가 그 이론이 그 나라를 그 세계 경제를 금융 문제를 구제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갑자기 케인즈 학파가 나타나서 한 건 아니고
바로 그런 고민 끝에 경제 정책을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처방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존의 시각에서 가져가지고 약간 점진적인 방법이 박근혜 후보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저 경제를 모르는 저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좀 더 할게요. 예.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예. 조금 소생을 하죠. 우리 경제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동의하는데요. 재벌하고 1차, 2차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만 제가 드릴게요. 재벌이 1차 해주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다. 근데 1차 받은 녀석이 2차한테 잘못한다. 이래서 문제다. 그럼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건가? 저는 재벌 책임이라고 봐요. 그렇죠. 재벌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 그게 정부가 올바로 한다는. 왜냐하면 1차 하도급자가 2차 하도급자에게 잘못하게 하는 그것을 재벌이 우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겠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정부가 재벌로 하여금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줘야지. 재벌에서 1차,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가는 게 정상적으로 가지. 그런 고리를 동시에 봐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저는 그런 걸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문도 대단한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할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있는 제도만 잘 적용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하나만 거예요. 말씀드리면 아까 제도 그래서 법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제민주화를 119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헌법에 이렇게 조항이 많지가 않아요. 뭐 조항마다 관계 법률들이 최소한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뭐 50개 이상 100개쯤 됩니다. 그런데 경제에 관련된 그 헌법 조항에 관련된 법률이요 10개가 채 되지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시장의 어떤 에 맞게 뒀다는 겁니다. 법이란 건 뭐예요? 법을 만들 때는 정말 서민과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듭니다. 절대 재벌을 위한 법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경제 정책을 잘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조가 또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새 예산안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뭐 야당이 이번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건건이 이 여야가 여러 가지 부딪힐 부분이 많을 텐데 그 부분 뭐 야당의 입장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예, 특히 그 대선 직후라는 그 시기적인 특수성 감안하면은 기본적으로 전 여야가 좀 협력의 정치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야당이 대선 결과에 승복을 하는 자세를 구체적으로 이제 국회에서도 저는 일정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특별히 반대를 해야 될 어떤 그런 이제 사안들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공약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결국은 뭐 대선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지금 이제 박근혜 후보 쪽에 이제 새누리당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공약이 뭐 서로 뭐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일단 승리 한쪽, 집권 한쪽 이쪽에 좀 맞춰주는 것이 일단은 좀 순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일단 당선인 쪽에서 자신들이 공약했던 것 또는 구상했던 이런 정책들을 뭐 큰 장애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은 좀 가능한 데까지 협조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야당이 또 뭐 아무것도 뭐 하지 않는 그냥 뭐 여당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국정이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또 여당 쪽에서는 또 박당선인 쪽에서는 적어도 야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을 정말 가급적 만들어내지 않고서 그야말로 포용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먼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역시 그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야당은 견제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해나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서로가 일정하게 좀 협력을 하는 정치 이런 것은 또 일정 기간은 특히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했던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나 국가 정책 쇄신회의 이런 것들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아직 민주당은 좀 뭐 지도부가 표류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이후에 지도부가 편제가 완성이 되면 그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안에서 여야 수뇌부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아예 노사정 합해서 같이 좀 모임을 해서 뭐 굵직굵직한 어젠더나 의제들을 뭐 같이 모여서 타결을 해 나간다면 모양새도 좋을 것이고 뭐 사회 통합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한 좀 기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정말 익히 보아왔던 여야의 모습을 많이 내려놓고 새로운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간절히 해봅니다. 자, 이제 토론 마칠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2달 뒤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앞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 박 당선인이 가장 명심해야 할 부분이 뭔지를 얘기를 좀 전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30초씩 시간을 드릴까 하는데요. 유창선 박사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박 당선인이 당선 첫날 했었던 얘기니까 화해, 대탕평의 정책, 그리고 국민 대통합, 이거를 꼭 좀 이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은 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각계에서 각분에서 고통받았었던 많은 피해자들 좀 원상복귀 좀 시키고 그리고 뭐 MBC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들 이런 거를 좀 정상화시키는 데부터 바로 그 화해와 대통합의 그 시작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절반의 대통령이 아닌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8%를 네. 생각하는. 책상 앞에 1469만이라고 써놓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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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숫자를.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박선철 교수님. 하나는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죠. 51대 48이라는 것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영이 결집해서 대통령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지층은 언제든지 또 그 박근혜 후보를 등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국민을 의식해달라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그 5년 단임제 항상 실패했던 것이 대통령이 너무나 정치에 손을 많이 손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치에서 손을 좀 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든 야든 의회주의 정치를 하도록 하고 의회를 향해서 설득시켜가는 그러면서 국민을 쳐다보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면 그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 마지막으로. 그 있는 사람이 잃을 게 더 많다는 거 명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고자고 하면은 하나도 못 얻을 수도 있다. 그거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 왜 대통령 나왔냐, 누가 뭐 옆에서 아버지 명예 회복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말에서도 구설수하면 올랐잖아요. 근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한 세 가지로 봅시다. 경제 어느 정도 성공했잖아요. 민주, 통합 실패했거나 오명을 남겼단 말이죠. 딸로서가 아니라요. 대통령으로서 전임 대통령이 못 이뤄냈던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리고 그것이 딸이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5년 집권은 명예로운 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설전 이 시간 일요일 오후 2시부터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시청하신 소감 남겨주시거나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남기시면 되고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설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도 이제 딱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는데 많은 것들 그 갈등을 치유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박근혜 후보를 그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나머지 48% 국민들도 이 새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 잊지 않고 또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자리해 주신 네 분 패널들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